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이기주의자 책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웨인 다이어 지음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며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행동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책 소재로 삼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영역이다. 이 책을 펼치면서 버거운 일을 떠안게 되었다는 기분에 세포 하나하나가 거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당신을 헛개비로 만들어버리는 감정과 행동, 그것을 유발했던 그릇된 생각들을 없애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은 행복을 얻기 위한 즐거운 접근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과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고 싶다는 바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다. 이는 복잡하지 않은, 즉 상식적인 접근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독자라면 이 정도 책쯤은 나도 쓰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 생각이 맞다. 정신과 의사여야만 효율적인 생활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의학 전공학위도 필요 없다. 생활의 원칙은 강의실이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그런 노력을 한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룬다고 꼭 무거워야 할 필요는 없다. 뭔지 모를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따분한 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난해한 설명을 피하려고 애썼다. 행복은 절대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렸거나 아직 내리지 않은 선택의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당하게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게 된다. 한층 행복해지고 훨씬 효율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내 앞에 열린 선택들을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에 총하다. 적당한 양의 동기부여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현재의 순간들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 문구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뿐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시간들을 내팽겨치고 있다. 현재를 한층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생활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다시 말해 오류지대들은 사실상 하나의 현재가 아닌 다른 순간에 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책은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10가지 마음가짐. 뒤를 돌아다 보라. 늘 나의 뒤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내가 보일 것이다. 딱히 붙일 만한 이름도 없으니 그를 죽어있는 나라고 부르자. 나는 그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선택은 나의 몫이다. 죽음은 끝도 없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주제이다. 그리고 삶은 제대로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짧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을 이렇듯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 그토록 끌어안고 놓고 싶지 않을 만큼 물질이 소중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필시 다음 몇 마디로 요약될 것이다.
열심히 살자. 나는 나다. 인생을 즐기자. 사랑하자. 우리는 부질없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방편 삼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단편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죽음의 신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지배당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그는 체제에 순응하기 위해 이제껏 자신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체념해왔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죽음의 신을 기다리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회상한다. 만일 내 일생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면 이전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 다시 말해 그동안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느낌이 결국은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껏 사소한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곧바로 억제해왔는데 실은 그런 충동이 오히려 진짜이고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가짜였던 것이 아닐까? 직책도 생활도 가정사도 사회적 또는 직무상의 이해관계도 모두 가짜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모두 성실하게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는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더덥게 느껴졌다. 지켜야 할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 의지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도 괜찮을까? 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대체 언제까지 죽어있을 작정인가? 이렇듯 죽음을 넘나드는 통찰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가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불안, 미심쩍음, 그리고 정말이지 제대로 살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생 수칙이랍시고 일러주는 대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도 짧은 것이 분명한데 적어도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욕한데 나의 삶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행복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당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면 먼저 매우 그릇된 통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잘못된 통념은 똑똑함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똑똑함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시 말해 일정 수준으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능력, 추상적인 등식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는 능력으로 저울질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똑똑함에 대한 그런 통념 때문에 정규 교육과 우수한 성적을 자기 성취의 진정한 잣대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학식계나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상대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리들은 빛나는 졸업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학문 분야, 수학, 과학, 풍부한 어휘, 잡다한 기억력, 속독 등의 규제인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정신병원은 번듯한 학력을 가진 환자들로 넘쳐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하여간 똑똑함의 참된 척도는 하루하루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제대로 즐겁게 사느냐다. 따라서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다. 물론 지적 능력은 행복을 위한 유용한 보조수단이다. 그러나 학교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도 자신을 위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혹은 적어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똑똑한 사람인 것이다. 행복을 선택하면 신경질에 대한 궁극적인 방패막이를 얻게 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애초에 신경질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경은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인체를 해부해놓고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성깔을 부리고 있는 신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들은 신경질을 내지 않는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보다 행복을 선택하는 법을 알고 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방금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자신이 행복하고 소중해질 수 있는 능력을 똑똑함의 잣대로 삼는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당신이 진정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힘겨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기분을 어떻게 다스리기로 작정했느냐에 따라 가늠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삶의 고단함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말다툼이나 갈등 또는 타협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마찬가지로 금전, 나이듦, 병, 죽음, 자연재해, 사고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옭아매는 수렁 같은 의기소침이나 불행을 피해가면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 문제들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로 행복을 저울질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신의 중심에 세우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한 개인이 책임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작당하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 과정을 체득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고 나 자신이 선택한 대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 황홀, 기쁨뿐 아니라 화, 두려움, 증오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믿으면서 그런 감정들을 제어하지 않는다.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다. 슬픈 상황이 벌어지면 슬퍼하고 이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무언가 행복한 일을 생기기만을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감정은 선택이다. 감정은 단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정서가 아니다. 감정은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반응이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택하지 않게 된다. 일단 감정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똑똑함의 길로 성큼 들어서는 셈이다. 그 길에는 신경질이라는 우회로가 없다. 우리에게는 그 길이 생소할지도 모른다. 주어진 감정을 삶의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핵심이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릇된 통념은 논리를 통해 깨트릴 수 있다. 간단한 3단 논법을 이용해보자. 이성적, 감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다.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염이 있다. 남성은 모두 수염이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성이다. 첫 번째 3단 논법은 논리적이지만 두 번째는 비논리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논리를 이용할 때에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3단 논법에 의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숭이나 두더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스스로 감정 세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논리 연습을 해보자.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전제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누구든 생각은 자유롭다. 사람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다. 무언가가 느닷없이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누가 나에게 분홍색 양을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해도 나는 초록색 양을 떠올릴 수 있다. 양이 아니라 돼지나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떠올릴 수 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아직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라.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는가? 배우자가? 직장 상사가? 아니면 어머니가?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의 생각을 통제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만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나면 당신의 상태는 금세 나아질 것이다. 울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여러 감정 반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나의 사고 중추로부터 신호를 받지 않는 것은 없다. 사고 중추가 손상되거나 파손되면 감정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뇌가 어떤 식의 손상을 입게 되면 육체적 통증마저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가스레인지 위에 손을 올려도 통증을 느껴지지 않는다. 사고 중추를 통하지 않고서는 몸의 어떤 감각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위의 소전제는 진실 안에 들어 앉은 셈이다. 감정은 느끼기에 앞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며 뇌가 없다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다. 결론 역시 이치에 들어맞는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생각에서 감정이 생긴다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감정을 느끼기에 앞서 작용하는 생각을 잘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다. 거침없고 다부진 사람이 되려면 그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한다. 일단 생각을 통제할 수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거침없는 삶을 향해 첫발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 3단 논법을 좀 더 우리 실생활에 접근하여 적용해보자. 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존은 상관이 자신을 바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에 매우 불행했다. 그러나 그가 존을 미련 곰탱이로 생각한다 한들 존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면 불행했을까? 불행한 턱이 없다. 어찌 알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불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의 상관이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존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존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존의 생각이다. 더욱이 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불행으로 내몰았다. 바로 이 이치는 모든 상황, 사물, 개인적 시각에 적용된다. 누군가가 죽더라도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불행하지 않다. 따라서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행복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일련의 어떠한 사고방식과 그에 잇따른 기운 빠지게 하는 생각들에 익숙해져 있다. 여태껏 몸에 배어있던 습관적인 생각들을 떨쳐내는 데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은 그나마 쉽다. 그러나 불행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 증거는 어린아이들에게서 꾸밈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과거에 꼭꼭 씹어 소화시킨 의무와 책임을 다시 토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내가 지금 또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 등의 말을 내뱉는 순간을 의식해보자. 행동을 취하고 있는 순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우리는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고 패턴에 길들여져 있다.
무수히 많은 시간을 들여 그런 사고방식을 단련시켜 왔으니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새로운 사고방식에도 역시 그만한 시간을 들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어렵다고 그만둘 수는 없지 않는가? 자동차 운전 교습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는가? 처음에는 이걸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다리는 2개뿐인데 작동시켜야 할 페달은 3개다. 처음에는 조작법이 복잡하다고 생각된다. 클러치를 서서히 놓고 아프싸 너무 빨리 뗐다 싶더니 심하게 덜컹거린다. 클러치를 늦추면서 그와 똑같은 속도로 가속 페달을 밟는다. 오른발을 브레이크에 올린다. 하지만 클러치도 작동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덜컹거린다. 줄곧 머리를 써서 생각하기 때문에 두뇌에 무수히 많은 신호가 전달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스스로 의식한 다음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다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는 차에 올라타 부릉 떠날 날이 온다. 당황하거나 덜컹거릴 일도 동작을 일일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제 스틱 자동차 운전은 나에게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거기에는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 생각하고 다시 주지시키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인 끝에서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손과 발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운전 연습처럼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해낼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스스로 깨칠 수 있다. 그 과정은 감정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은 평생 단련시키면서 체득한 것이다. 내가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 거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거스를 생각을 추호도 해보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나 불쾌해지고 화가 나고 상처 입고 좌절하는 법을 학습을 통해 배웠던 것처럼 나를 망치는 그런 감정들을 선택하지 않는 법 역시 깨우칠 수 있다. 계속 반복해서 노력할 때 생각은 단단한 믿음이 된다. 겨우 한 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체념해 버린다면 무엇도 소용없다. 그저 사이즈가 맞는 옷 고르듯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행복할 때는 내 마음속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생각 따위는 모두 없애버리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행복에는 정성이 필요하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꾸려나갈 때에는 2가지 동기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둘 중에 비교적 보편적인 동기는 부족한 면을 메우고자 하는 미완 또는 미흡의 동기다. 반면 좀 더 바람직한 또 다른 동기는 발전을 향한 성장의 동기다. 현미경으로 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만 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현미경으로 이번에는 산호 조각을 살펴보면 산호는 계속 성장하며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산호는 살아있고 돌에는 생명이 없다. 살아있는 꽃과 죽은 꽃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의 유일한 증거는 성장이다. 이는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적용된다.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기왕이면 부족한 점을 보충해야 할 필요보다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에 자극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며
보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무기력하거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감정에 잠기기로 했다면 그것은 성장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성장 동기란 바꿔 말하면 더 큰 행복을 위해 나의 생명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언가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또는 어떤 식으로든 불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장을 동기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모든 현재의 순간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의미다. 지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나는 그때그때 대처에 급급하거나 세상을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선택하는 사람이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는 워런 부인의 직업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현 위치를 자신이 처한 환경 탓으로 돌린다. 나는 환경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은 사람들이다. 만약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런 환경을 만든다. 잠시 이 장의 첫머리에서 살펴본 것을 상기해보자. 나의 생각, 감정, 삶의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가설을 세워보자. 누군가 내 옆구리에 총을 겨누고 1년 안에 어떤 감당하기 힘든 일, 1km를 3분에 완주한다거나 높은 다이빙대 위에서 잭나이프 다이빙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등을 완수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죽이겠다고 말했다 치자. 그럼 아마도 나는 엄격한 시간표를 짜고 그 과업을 실현하게 될 때까지 날마다 부단한 연습을 할 것이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단련시킬 것이다. 정신이 신체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포기하거나 고삐를 늦추고 싶은 유혹에 굴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결국 그것을 해내고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꾸며낸 것은 물론 한 가지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어느 누구도 하룻밤새에 신체를 훈련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독 정신에 관한 한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도 겨우 한번 시도해보고 당장 몸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진정 노이로제 없는 자기 실현을 원하고 자신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현재 순간들의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 즉 지금껏 몸에 익숙해진 습관을 떨치는 일에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혹독한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자기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정신의 주인이며 나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한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정확히 주지시켜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게 돕는 내용이 될 것이다. 나는 선택할 수 있고 온전히 나의 것인 현재의 순간들을 즐길 수 있다. 현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의 기준이 되겠다는 결심만 한다면.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책에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10가지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렇게 10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이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